비트코인 하여튼 암호화폐가 지금 꽤 논란의 무대에 서 있죠. 그래서 미국의 뭐 책임자도 그거는 뭐 인정 안 한다.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에 한 10배 정도 올라가지고 저도 옛날에 비트코인을 사고 있었는데 그냥 뭐 조급증 때문에 결국 팔아버렸는데 그 이후로 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게 사행성이 있다 경계를 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오늘 국내 대기업 VC 수석 심사역 디렉터이신 김기영 심사역을 모시고 블록체인이 뭔지,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이 뭔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암호화폐인데요.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과 바이오 벤처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김기영 수석 심사위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현재 포지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국대 겸임 교수이시고요. 전공은 블록체인 앤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나이트 파트너즈의 디렉터이시고 블록 오디세이 사회이사이시고 등등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VC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밌겠습니다. 김기영 심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 간단하게 해주신 대로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과 바이오 벤처가 만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앞단에서는 먼저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고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몇 가지 액추얼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공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예전에 출판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이토록 쉬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이 좀 잘 팔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출판을 했을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가 2018년 초였는데요. 근데 그때 2천만 원 막 돌파를 하면서 뭐 비트코인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간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뭐 그 이후에 조금 뭐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기를 맞기는 했지만 뭐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서 또 최근에는 개당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중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도 좀 상당히 다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블록체인이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부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이 블록체인에 대한 몇 가지 시장의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기관이죠. 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전 세계 총생산 전 세계 GDP의 한 10% 정도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돈 탭스콧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의 자동차 그리고 20세기의 PC와 인터넷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블록체인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이런 분들, 이 대단한 분들, 세계 석학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게 다 결국에 같은 거 아니냐, 뭐 이게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개념들을 좀 혼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웃풋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블록체인의 시작이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아셔야지 블록체인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블록체인의 시작인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 프레이즈로 정리를 하면은 peer-to-peer 전자 캐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런 금융 네트워크, 금융 거래 방식을 보시면은 굉장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이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거래 방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은행이나 혹은 은행과 같은 그런 중앙 엔티티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란 녀석은 이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이 분산화된 방식, 즉 피어 투 피어 방식을 추구한다.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래 방식들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금융이라는 건 돈이 오고 가는 거고 돈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좀 불안정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신뢰하지 못하는 시스템인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들을 많이 던지셨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은 나름의 방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고요. 또 그 방식을 제가 굉장히 좀 단순화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영이, 정재, 동원이, 인성이, 준기라는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저녁을 먹었어요. 치맥을 먹었는데요. 근데 5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 나왔는데 더치페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5명이 나눠서 각자 이제 1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날 정재가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영이가 정재 대신에 그 10만 원을 내주기로 했는데요. 그럼 기영이가 이제 정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재야, 너 오늘 돈을 안 갖고 왔구나. 내가 10만 원을 빌려줄게. 그럼 정재는 고마워, 내일 송금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있는 은행 혹은 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재가 돈을 송금을 하고 그 돈을 다시 기영이한테 송금을 해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있는 이 중앙기관 없이, 중앙은행 없이 바로 정재가 기영이한테 송금을 하고 혹은 기영이가 바로 정재한테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피어-투-피어 금융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영이가 10만 원을 빌려주면 정재는 다시 10만 원을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영이랑 정재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준기, 인성이, 그리고 동원이도 이 10만 원을 줬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validate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정재가 기영이한테 10만 원을 송금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때 송금을 할 때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블락에 돈을 넣어서 보내고 데이터도 같이 넣어서 보내고 기영이한테 directly 보내는 구조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동일한 이 블락의 데이터가 기영이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준기한테도 가고 인성이한테도 가고 동원이한테도 갑니다. 여기서 이 3명이 이 거래에 대해서 이 10만 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가 허가가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과반수 이상, 이 50% 이상이 이 거래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때만이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럼 반대로 저희가 한번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재가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준기랑 인성이랑 동원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15만 원 아닌데? 15만 원 아닌데? 15만 원 아닌데? 잘못 보냈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 이상이 이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10만 원을 송금을 할 때 이 블록체인의 세상,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에서는 이 10만 원을 송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상자에 넣어서 보낸다. 그리고 이 해당 거래 정보는 이 블록이라는 상자에 보관이 되고 이 5명이 모두 블록을 열어서 10만 원이 맞는지 확인을 한다.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가 승인되지 않고 이 과반수 이상이 승인을 했을 때는 이 해당 블록이 체인이라는 것으로 등록이 된다. 그리고 송금이 완료가 된다라는 건데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각각의 블록들은 이 그림과 같이 체인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각각의 블록들에는 해시라는 암호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과반수 이상의 오케이를 해줘야 되고 해시라는 암호값을 넣고 이 모든 블록들을 체인으로 묶음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없이 이 중앙에 있는 센트럴 엔티티 없이도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트랜잭션이 10분에 한 번씩 갱신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이 10분 안에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또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이 중앙에 있는 엔티티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앙 권력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 근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 뭐 비트코인이 대충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어. 탈중앙을 지향하고 그러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구조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실제 케이스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해외 송금건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해외에 송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해외 송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수수료가 비쌉니다. 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그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간에 뭐 저희가 속된 말로 이 떼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간에 미들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탈중앙화 네트워크인 블록체인을 저희가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에 있는 미들맨을 없애거나 혹은 그 중간에 있는 미들맨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중간에 떼어먹는 사람들, 이 중간에 미들맨들을 최소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수수료를 낮추고 또 저희가 송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컨텐츠 산업에서도 블록체인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음악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시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는 중간에 있는 미들맨들입니다. 중간에 이제 뭐 플랫폼들이나 혹은 이제 유통사들이 훨씬 더 그런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뭔가 directly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 중간에 있는 미들맨 없이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더 많은 그런 이익의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관심이 있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블록체인이 저희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IBM과 같은 글로벌 회사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여러 가지 헬스케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IBM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글로벌 레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좀 소개해드릴 만한 사례로 메디블록이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노란색 상자로 작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메디블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헬스케어 데이터의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현재 헬스케어 산업, 이 의료 산업을 보시면은 약간의 비대칭성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의 소유권자는 실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건 실은 환자 개인이 아니라 병원, 기관들이 좀 더 그런 많은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 데이터들이 기관들, 이 중앙 기관들이 갖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합리적인 건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개인에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개인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좀 읽어드리면요, 이 메디블록에 있는 백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메디블록에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 의료 데이터는 개인의 기록이지만 개인 정보라는 점 때문에 병원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 사람들은 병원을 옮길 때 먼저 갔던 병원에서 내 의료 데이터를 새로운 병원으로 전달을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때 주로 뭐 저희가 CD나 이런 걸 쓰지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불편하다. 그래서 의료인들도 의료정보 교환의 부재로 환자의 과거 정보를 쉽게 얻기 힘들기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의료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메디블록은 해결하고 싶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탈중앙화된 그런 네트워크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환자 데이터를 조금 더 탈중앙화하겠다, 민주화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데이터의 주권을 병원이나 기관에서 개인이나 환자한테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 메디블록이랑 좀 크지는 않지만 좀 미니 사이즈 프로젝트들은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게나마 이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실제 케이스에 도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께 보여드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제는 바야흐로 블록체인의 시대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저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 데이터의 시대에서는 그 무엇보다 이 데이터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터의 주권이 지금까지는 중앙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흐름이 이제는 좀 더 개인한테 가는 이 탈중앙화되는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뭐 이런 스탠포드나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이 헬스케어 데이터의 민주화라는 그런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탈중앙화와 신뢰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데이터의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곳들에서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온라인 시대 때 인터넷이 했던 그런 역할을 데이터의 시대에서는 블록체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기반 기술이 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도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처리 속도가 좀 느리죠.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 대비해서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많이 느린 편이고요. 또 표준화도 안 되어 있고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하는 데 드는 보수 비용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규제나 산업 내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의 부재도 상당히 큰 장벽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반 기술은 분명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상당히 지대한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들을 할 때마다 좀 자주 사용하는 코테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진짜로 믿는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이혼 소송으로 굉장히 또 시끄러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patience is a key element of success. 그러니까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심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점진적으로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씩 난관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과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드리면서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